개인하고 사회에서 이제 사회가 더 우월하다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해서 개인의 밖에서 존재하고 있어서 외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개인에게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사회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개인에게 외재적인 힘을 발휘하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사회 유기체설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개인은 그 얘기했었어. 자, 오늘은 이제 사회 명목론인데 사회는 명목 이름뿐이라는 거야. 자, 개인과 개인들이 개개인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모여진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 사회라고 부르자. 그냥 이렇게 이름만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자,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개개인의 집합체를 가리키기 위해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누구야? 이 사회를 만들어낸 개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누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야? 이제 개인이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이 바뀌거나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 모두 변하더라. 사회의 특성도 변하기 마련이다. 왜? 사회를 누가 만들었어?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명목론은 그렇게 보는 거지. 자, 공익은 뭐겠어? 그러면 개인의 이익의 합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 중요하겠죠. 사회의 특성은 개개인의 특성이 모여 나타난다. 그러면 사회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하여 되돌려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개인의 의식이나 심리 등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설명해야 된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면 개인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왜? 개개인의 특성이 모여서 합쳐진 게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뭐라고? 옆으로. 옆으로. 71조. 옆으로. 나는 뒤야. 자, 옆으로 가보면 그러면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명목론은 누가 중요하다? 개인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는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돼? 뭐가 중요해, 윤민아? 사회 실제로는. 개인의 의식, 사회 구조의 개선, 뭐가 중요할까? 실제로는. 그렇지. 사회 구조가 중요하겠지. 왜? 구조가 개인의 밖에, 외재에서 개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구조가 바뀌어야지 개인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명목론이다. 자, 관련 사상에서 사회계약설 있습니다. 사회계약설 우리 정법 시간에 배웠죠? 자,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만들어져. 왜 만들어졌어? 근데 누가 만들었어? 국가라는 거를?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잖아. 이 국가 왜 만들어진 거야?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개인의 권리가 잘 보존이 안 되니까 개인의 권리 보존을 위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게 국가지. 그러면 국가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수단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사회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간주한다는 점에서 뭐와 일맥상통하다? 사회 명목론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사회계약설은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국가도 결국에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저항권 행사할 수 있다. 국가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란 얘기인데 개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이다. 자, 의의 보면 얘는 사람들의 능동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지. 그래서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변화에 가는 이런 측면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더라. 자, 한계는 뭐겠어?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 다음에 요거 개인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더라. 오히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건 뭐였어? 사회 실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뒤쪽 볼게요. 이제 72쪽. 자, 여기 개념 플러스 기능 갈등론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일탈행동이에요. 일탈행동. 자, 일탈행동 보면 의미 보겠어요.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우리는 일탈행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에서 배우는 게 이 사회 구조에서 어긋나는 행동, 이 사회 구조 속에는 우리 규범이 있는 거잖아. 이런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우리 일탈행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특성 보면 시대,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일탈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그 행동이 일탈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계속 마스크 얘기하는데 마스크를 과거에는 안 써도 미세먼지 많아요.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일기예보에 해도 안 써도 그거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였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공공장소에 쓰지 않는 거는 뭐라고 우리 간주되고 있지? 일탈 행동이다. 규범을 어기고 있어. 그래서 범칙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일탈 행동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대나 사회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 일탈 행동에 대한 상대성을 강조하는 게 이따 배울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낙인 이론에서 이런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더라. 자, 일탈 행동의 영향 보면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잘 알겠지. 규범을 어긋나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니까 사회 혼란이나 통합을 저해하겠죠. 근데 반면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더라.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는 문제를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던데 옛날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이 이제 항상 뭐 히잡 같은 걸 써야 되잖아.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뭐 축구 경기를 보러 갈 때도 히잡을 쓰면 안 되고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었대. 어디인가? 유럽에서는 종교를 드러낼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히잡을 쓴다는 얘기는 이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유럽 사회에서 히잡을 쓴 여성이 경찰이 되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야. 히잡을 쓴 여성이 경찰을 지원했다. 이제 그건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대단한 일탈 행동인 거예요. 왜? 규범에서 그 사회 규범에서는 종교를 드러내는 사람을 종교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을 경찰로 채용할 수 없거든. 근데 여성들이 볼 때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히잡을 쓴 여성들이 유럽에서 사는 여성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히잡을 쓴 여성들이 경찰에 지원하고 계속해서 사회에 목소리를 냈대.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경찰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거 보면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변동의 계기 제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히잡을 쓴다고 해서 경찰을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도 보자.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일탈행동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자, 뭐라고?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일탈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일탈이 왜 나타나?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오늘 3가지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하는 이론에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78쪽 펴볼게요. 자, 교과서 78쪽 보면 자, 일탈행동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들은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타고난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일탈행동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이게 이제 처음에 했던 생각들이야. 일탈행동 왜 저지르지? 유전적인 거야.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서 뭔가 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성격이 나빠서 그래 라면서 개인의 특성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선생님 영상 하나 보여줄게. 좀 이해가 쉽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범죄자 얼굴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게 이제 우세했던 시대야. 볼게요. 예전에 범죄학에 있어서 실증주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범죄자는 타고난다. 하고 있어. 내가 그거를 증명해 보여줄게 하면서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교도소에 가서 사실 범죄자들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롬브로소라는 사람인데요. 그 박물관에서 기증받은 사람들의 두개골을 처음에 보고 골상학을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상학적인 얼굴 표정이나 뭐 체격을 보고서 그런 것들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어떤 얼굴이 범죄자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악이 발달하고요. 코가 크고 이마뼈가 돌출되고 귀가 크고 이런 사람들을 쟤 범죄자야, 저 사람은. 범죄자 얼굴이잖아. 병원이 제일 가깝긴 하다. 좀 무섭지, 표정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뭔가 증거로서 범죄자는 이렇게 생겼어라는 것을 보여준 되게 좋은 시도이긴 했는데 문제는 연구 방법이었던 거지.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그렸어. 이 사람들이야. 이런 특징이 있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는 전혀 비교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범죄를 저지를 때 당시의 얼굴을 그리지 못했다는 거죠.
아, 그치?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서 10년, 20년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졌겠죠. 얼굴도 살도 많이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봤던 게 초창기 때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유전적이다, 타고난 얼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그런데 이거는 유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오류가 많잖아,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유전적인 게 아니다. 환경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도 중요하더라.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하더라. 라는 게 이제 뒤에야 보면 자 이러한 이론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후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을 찾는 사회학적 이론들이 생겨났다 하면서 뒤에 나와있지. 사회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로 아노미,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그러니까 개인의 결함에서 찾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인, 사회적인 요인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아노미 이론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아노미 이론 먼저 볼게요. 아노미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랑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있어요. 디르켐은 일탈이 아노미 때문에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디르켐이 생각하는 아노미가 뭐냐? 자, 여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아노미라는 거는 기존의 사회 규범의 구성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뒤에 밑줄 겨볼까? 그래서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어서 새로운 사회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상태. 이게 뭐야? 무규범의 상태지. 새로운 규범이 없어. 사회가 변화했는데 거기에 따른 규범이 없는 거야. 무규범 상태. 또는 기존의 사회 규범과 새로운 사회 규범이 혼재하여. 그리고 혼재한다는 얘기는 규범이 두 개는 이중 규범의 상태로 인한 상태를 우린 아노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노미를 줄여서 얘기하면 무규범의 상태, 이중 규범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르켐은 이런 무규범 상태, 이중 규범의 상태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초래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규범 상태, 이중 규범의 상태는 왜 나타나느냐? 여기가 중요하겠죠.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사회가 갑자기 확 변해버리면 미처 새로운 규범에 대한 정립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야. 또는 이전 사회랑 변화된 사회의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어디를 따라야 될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일탈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사회? 과거. 부부도 있잖아. 보면 이제 많이 드는 사례가 이제 부부의 갈등인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보면 부부가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나눠져 있었지. 엄마는 집에서 육아를 하거나 가사 일을 해. 아빠는 밖에서 뭐해? 밖에서 이제 노동을 한다. 생계를 책임진다. 요런 성향이 강했죠. 나 때도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랬어. 자, 과거에는 이런 규범이 확립이 돼 있었던 거야. 엄마가 해야 되는 일,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급속하게 변동하면서 여성도 사회 진출이 많아졌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니까 또 여기에는 밑바탕이 뭐가 깔려 있냐면 여성하고 남성은 평등할 수 없어. 오히려 남성이 더 우월해. 이런 사상도 이제 같이 깔려 있었던 거고.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처럼. 근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남녀의 평등의식이 이제 높아지고 또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높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는 현재에서는 엄마하고 아빠의 역할이 바뀌는 거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육아하고 같이 이제 가사일을 하고 이런 어떤 평등한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또 다른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 거지. 근데 이 사회에서 이 규범이 명확하게 확립이 되면 되는데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어떤 게 이제 혼재하고 있는 거지? 요 생각도 같이 혼재하고 있는 거야. 여자는 육아일을 하고 가사일을 해야 되고 아빠는 노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타나? 엄마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집에 오면은 여전히 아빠보다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이혼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게 아노미인 거지. 지금 보면 현재 사회에서는 엄마 아빠 같이 육아하는 거야 라는 규범이 확립된 게 아니라 사회가 변동하면서 이 규범도 있고 이 규범도 있고 독일 두 가지의 규범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부부간의 갈등, 이혼 이런 일탈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어? 규범을 확립하고 규범을 새로 만들고 이게 중요하겠지.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될 규범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보면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 힘을 가져야 사회 구성원들이 딱 그걸 따를 거잖아. 그래서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게 뒤늦게 아노미 이론의 대책이더라. 그럼 얘 지금 보면 급속한 사회가 변화해서 사회 문제가 나타나. 사회 변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네. 그리고 규범을 따라야지. 우리가 합의한 우리 사회가 규범을 따라야지 우리 사회가 안정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관점이야? 기능론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거시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튼이라는 사람도 아노미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머튼의 아노미는 조금 달라. 자, 머튼의 아노미라는 거는 여기 볼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로 보더라. 자, 머튼이 얘기하는 아노미는 뭐라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 여기서 문화적 목표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 이걸 얘기합니다. 뒤에서 문화라는 걸 배울 텐데 이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학습성, 공유성. 문화라는 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고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목표라는 거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후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걸 학습된, 우리 사회가 합의한 이런 목표를 문화적 목표 얘기하는데 예로 성공. 성공하고 싶지. 다 니네 후천적으로 다 학습된 거야 이거. 그렇잖아. 성공해. 우리 사회는 성공을 해야 돼. 이런 것들.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금전 획득. 이런 것들을 문화적 목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공이나 금전적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할 텐데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수단이 있지. 그거를 제도적 수단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학력이 높아지거나 또는 성실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수단인 거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봐봐.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긴 해. 근데 이 제도적 수단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지만 모두가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높은 학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 수단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이해했어? 자, 봐봐. 문화적 목표는 우리가 합의한 목표고 우리가 다 원하는 목표야. 다 이루고 싶은데 그 이루기 위한 수단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는 제도적 수단이 많은데 누구는 갖고 있지 못하는 얘기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괴리, 이 상태를 우리는 아노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노미 대표적인 것 또 설명해볼까? 제일 많이 하는 게 학생들. 부정행위 같은 거, 뭐 시험지 도난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합의한 목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적 잘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합의한 목표일 거야. 문화적으로. 합의된 목표지.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성적 잘 받고 싶고 그치? 성과가 좋았으면 하잖아. 근데 그러려면은 제도적 수단은 뭐겠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교육을 잘 받거나 성실하거나 이게 우리 사회가 용인된 수단인 건데 이게 다 누구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높은 성적을 갖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시험지를 훔쳐가거나 그런 거 있지. 그러는 거를 우리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지.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아까처럼 시험지를 훔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일탈행동을 저지르게 되더라. 그럼 그 일탈행동 저지른 이유가 뭐였어? 저 아노미 때문에 그런 거야. 머튼이 말하는 아노미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대책은. 제도적 수단을 못 갖고 있으니까 제도적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교육의 기회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 수단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더라 라고 보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도 보면 문화적 목표, 우리 사회가 합의한 목표가 있어. 그리고 제도적 수단이 중요해. 어떤 제도의 강조성. 제도적 수단을 잘 지켰을 때 우리 사회가 안정돼. 그런데 이 제도적 수단을 하지 않고 용인되지 않은 제도적 수단이 아닌 비제도적 수단을 했을 때 우리 사회 일탈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얘도 역시 뭐라고? 기능론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노미 이론의 공통점은 뭐라고? 기능론 관점, 거시적 관점 또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요시하는 일탈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별 교제예요. 교제는 사귀는 거지. 한마디로 얘는 나쁜 친구 많이 사귀면 일탈한다 이거야.
교제라는 거는 상호작용 과정을 중요시하네. 자, 일탈행동이라는 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일탈행동을 배운다는 거야. 한마디로 기술을 습득하고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함으로써 학습되더라. 학습이 뭐야? 같은 말이 사회화되더라. 그래서 사회화라는 말도 가끔 차별교제 이론을 얘기할 때 씁니다. 배운다는 거야. 나쁜 행동 배운다는 거야. 나쁜 애랑 많이 어울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나쁜 애랑 못 어울리게 해야지 일탈행동 안 하겠죠? 대책이 뭐였어요?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라. 한마디로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말고 착한 친구, 우리 사회규범 잘 지키는 친구, 선생님 말 잘 듣는 친구, 이런 친구 만나란 얘기야.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지. 그리고 그것도 있다. 꼭 학부모 상담 전화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셔. 우리 애는 착한데요. 옆에 친구가요. 그 친구가 항상 우리 애를 어디 가자고 노래방 가자고 꼬셔요. 코노 가자고 꼬셔요. 그 얘기 뭐야? 우리 애는 착한데요. 우리 애가 자꾸 나쁜 애랑 어울려. 이거잖아. 그게 보는 게 차별고제예요. 엄마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지. 나는 이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그러더라고.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집에서 바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배웠나 봐요. 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바보라는 말 쓴 것 같아. 이 바보야 이렇게 하고 왔거든. 그 차별교제로 그 나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나지. 나한테 배운 거지. 그래서 학습된다라는 말 꼭 알고 계세요. 같은 말이 사회화다. 배우는 거야. 자, 낙인 이론 볼게요. 낙인 이론. 낙인은 니네 추노 알아? 추노? 언년이 나오는 거? 아, 너무 옛날이야? 추노 알아? 알아? 거기 보면은 거기 노비들이 이렇게 도장 찍고 다니지. 여기 도장 있지 얼굴에. 노비 해가지고 딱 도장 있지. 그게 낙인이지. 불로 칙 지지는 게 낙인이잖아. 그러니까 일탈자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얘가 이제 도장이 찍힌 거야. 일탈자는 도장이 찍혀서 진짜 나 나쁜 년인가 봐. 나 나쁜 새끼인가 봐. 에이씨 몰라. 나쁘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못나는 거야. 근데 이 낙인은 뭐야? 사람들이 너 일탈자야 라고 규정한 거지. 쟤 일탈자네 라고 반응을 보인 거지. 보면 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일탈행동의 의미를 갖는 행동이나 일탈행위자는 없더라. 없고 사람들이 너 일탈자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낙인, 사회적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자, 낙인으로서 중요한 건 뭐다?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더라. 자, 처음부터 일탈행동의 의미를 갖는 행동이나 일탈행위자는 없으며 이 얘기는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탈의 상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노미 이론은 일탈행동이야 라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 맞잖아. 뒤늦게는 우리 사회 규범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규범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이 규범을 어기는 행동들이 일탈행동이야. 또 머트는 제도적 수단이 있어. 이 제도적 수단을 하지 않는 건 일탈행동이야 라는 어떤 일탈행동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지. 차별교제 이론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나쁜 일탈행동을 하는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럼 나쁜 일탈행동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노미 이론하고 차별교제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 이게 나쁜 행동이야 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는 거야. 공통점은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두 개는 존재하더라. 아노미랑 차별교제 이론은. 하지만 낙인 이론은 어때? 뭐라고 얘기했어? 처음부터 이게 일탈행동이야. 얘는 일탈자야. 라고 규정할 수 있는, 딱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라는 얘기야. 없고 사람들이 제 행동 저거 안 되겠는데? 손가락질하는 거. 쟤는 나쁜 행동을 했어 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 반응이 뭐다? 낙인이다. 이랬을 때 일탈행동, 이제 비로소 이게 일탈행동으로 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있죠. 일탈행위자는 없으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밑줄 그어볼까?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람들에 의해 일탈행동이나 일탈행위자가 규정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일탈행동이나 일탈행위자가 규정된다. 그래서 우리 낙인 이론을 사회적 반응론, 사회 반응론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 반응론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사회 반응론이야. 사회 반응론.
그래서 이 낙인이라는 말을 우리 모의고사에서 사회 반응, 사회적 반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이유진하고 정서연하고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야. 아, 대학교 어떻게 가. 그래가지고 저 이유진하고 정서연하고 막 앞뒤로 앉아가지고 막 지우개를 부러뜨려. 에이씨, 짜증나. 대학교 못 가겠어. 막 지우개를 부러뜨려. 막 부러뜨려. 자, 똑같은 행동을 했어. 근데 내가 유진한테 가서 그래. 이유진아,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맞아, 대학 갈 때 힘들지. 그럴 수 있어. 에휴, 야, 지우개 많이 부러뜨렸네. 선생님, 좋은 지우개 하나 있는데 선생님 하나 갖다 줄게. 자, 그 다음에 정서연.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너 지금 주변 봐봐. 지금 지우개를 몇 개를 부러뜨린 거야. 니네 집에 돈 많아? 자, 이게 뭐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다르게 그러니까 다르게 반응을 보였지. 얘는 그럴 수 있어. 네 행동은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정선이한테 가서 미쳤냐? 라고 얘기했어. 이게 뭐야? 차별적인 제재. 차별적으로 제재한 거잖아. 내가 얘한테는 그럴 수 있어. 넌 미쳤냐 했잖아.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서연은 어떻게 돼? 이 행동 내가 나쁘게 행동한 건가?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네? 그러면 이제 나 나쁜 년인가 봐. 이렇게 되겠지.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그럼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올 때마다 정서는 어떻게 보란 듯이 에이씨 하고서 계속 지우개 부러뜨리고 있는 거야. 앞에서 이유진은 선생님이 이해해줬으니까 하면서 내가 준 지우개 이렇게 지우고 있으면 정서연은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을 내면화시켜가지고 계속 지우개 부러뜨리는 반복적인 일탈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낙인이론입니다. 그래서 낙인이론의 사회적 반응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차별적 제재. 방금 내가 보였던 행동들. 같은 행동인데 누구는 이해해주고 누구는 용인해주고 누구는 일탈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죠. 그게 바로 차별적 제재죠. 이 차별적 제재가 낙인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은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됨으로써 나 진짜 나쁜 년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차적 일탈이라는 게 나와. 최초로 서연이가 지우개를 부러뜨린 행동이 최초로 한 일탈이 1차적 일탈이야. 근데 이때 서연이가 이게 나쁜 행동이야 라고 부러뜨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나 너무 힘들어. 어떤 호기심 또는 뭐 실수 이런 걸로 이제 처음에 지우개를 부러뜨렸던 거지. 이게 이제 최초의 한 1차적 일탈인데 그에 따라서 선생님이 차별적 제재를 해서 낙인을 찍혔어. 사회적 반응을 보였어. 넌 나쁜 년이야. 이렇게. 그럼 부정적 자아를 갖게 돼서 이제 서연이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우개를 부러뜨리는 계속 나쁜 행동을 하더라. 일탈자로서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반복적 일탈이 2차적 일탈이더라. 위에 일탈 지우고. 그럼 일탈 행동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낙인을 찍으면 안 되겠지. 그럼 서연이 행동도 서연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서연이를 일탈자로 안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일탈에 대한 낙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낙인이론입니다. 다 우리 사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머튼의 아노미론도 우리 학생들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 뭐야 어디야 숙명여고인가? 거기서 숙명여고 맞아? 그 교무부장 그 다음에 쌍둥이 딸 그것도 결국에 그 쌍둥이 딸도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이라는 그런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빠가 대신에 제도적 수단이 아닌 비제도적 수단으로서 그 성적의 향상을 이루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 건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네, 방금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이런 육아와 갈등, 이런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른 사회 변동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는데 아직도 이전의 규범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갈등 이런 거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설명할 수 있고 차별규제 이론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가 맨날 얘기하듯이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라는 거. 낙인 이론은 방금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사회적 반응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더라? 일탈자가 규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 차별규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에 공통점이 있어. 공통적인 단어가 보여. 뭐지? 상호작용 과정. 그치? 상호작용 과정. 그래서 여기 차별규제 이론이랑 낙인 이론은 그 일탈 행동의 원인을 타인과의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제도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낙인도 결국에 사회적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는 상호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상호작용이. 그래서 상호작용의 과정을 중시하는 게 뭐다? 차별규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다. 위에 볼까? 위에 요건 작년에 수능 특강에 있던 거 내가 그냥 갖고 와본 건데,
자, ABC 볼게. A는 장난삼아 저지른 참외서리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그를 못된 놈이라고 멀리하면서 자, 그 이로 인해 A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 뭘까 A는? 봐봐. 장난삼아, 실수로 또는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참외서리를 했어. 낙인이지. 1차적 일탈, 최초의 일탈을 저지르는데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손가락질, 사회적 반응, 낙인, 차별적 제재를 했어? 못된 놈! 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 나는 진짜 못된 놈인가 봐. 라는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2차적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거 낙인이론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B를 볼게요. B는 돈을 벌어 성공하고 싶었으나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거 뭘까요? 누구의 아노미? 누구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렇게 돼야 돼. 돈을 벌어 성공하고 싶다. 이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문화적 목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서 훔치게 되었다. 범죄를 저지른다. 라고 하는 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C 볼게요. 얼마 전 출소한 친한 동네 형들로부터 범죄 수법을 배웠고 학습했고 범죄 우호적인 그들의 태도를 내면하였으며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건 뭐겠어? 차별규제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뒤로 가볼까요? 몇 쪽 필 거냐면 77쪽. 펜이 오늘도 안 왔네. 재영이랑 윤민이 자네. 재영아, 선생님 너 자면 깨우래. 조재영, 자면 선생님 너 깨우래. 자, 77쪽. 여기 보세요. 문도 보세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 나와 있어. 그러면 요 문도 보면 아, 사회 실제로 명목론 묻는 거구나. 요거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치? 효경이 덩달아 일어났어. 아까 계속 자고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나왔어요. 자, 지금 쭉 읽어보면 세 사람 중 2명만 옳게 대답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 이제 요거 보고서는 A하고 B가 뭔지 찾아내야 돼. 자, 답부터 볼게요. A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오, 이거 뭐야? 외부성, 외적인 힘 강조하는 거 뭐겠어? 사회 실제론. 그러면 갑은 A를 뭐로 봤다? 사회 실제론으로 봤다. 갑은 이렇게 본 거지. 자, 을 볼게. 을은 A는 B와 달리 사회의 특성이 개개인의 특성이 모여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럼 을은 A를 뭐로 본 거예요? 사회 명목론. 그치? 을은 A를 사회 명목론으로 본 거야. 명목론 뒤에까지 쓰시고. B는 그럼 사회 실제론이라고 본 거죠? 을은 이렇게 봤어. 자, 병 볼게요. 병은 뭐라고 했냐면 B는 A와 달리 개인의 의식과 행동은 사회에 의해 구속된다고 봅니다. 그럼 병은 A를 뭐라고 본 거죠? 사회 명목론. B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가 사회 실제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 두 사람만 옳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누가 틀렸다는 얘기야? 갑이 틀렸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야지 얘네 둘이가 맞는 거잖아. 만약에 갑이 맞아버리면 을병이 다 틀려버리니까. 그럼 A는 뭐다? 사회 명목론, B는 사회 실제론이다.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요 유형이 사회문화에서 가장 많이 흔히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형 보라고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은 모두 옳게 진술하였다. 틀렸죠? 을병입니다. 자, A 볼게요. A는 사회 명목론이잖아. 사회의 특성이 개개인의 특성으로 환원, 본디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왜?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특성이 합쳐져서 사회의 특성이 되는 거니까 개인의 특성으로 되돌려서 사회 특성을 설명할 수 있잖아. 많이 나온 선지야. 이거 맞는 거야.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선지 맞아요. 자, D급 볼게요. B는 사회 실제론이에요. 사회 실제론은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 제도의 개선보다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하지 않지. 뭐가 더 중요하다? 사회 제도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리얼 볼게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 실제론과 달리 개인은 사회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 자, 다음은 일탈이론을 활용한 게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카드 게임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서 많이 나오는 유형 계속 보면서 문제 푸는 거야. 볼게. 자, 카드의 구성이 같은 두 벌의 카드가 있다. 한 벌당 4장의 카드가 있고, 머릿속으로 그 카드를 잘 생각해봐. 같은 구성의 카드 4벌이 있는데, 지금 4벌, 1부터 카드 1부터 4까지가 몇 벌이 있다는 얘기야? 2벌 있다는 얘기야. 자, 한 벌당 4장의 카드가 있고, 각 카드에는 밑줄 그어볼게요. 낙인 이론과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혀 있더라. 자, 가블은 낙인 이론과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의 입장을 부여받고 한 벌씩 카드를 받는다. 자, 갑과 을은 각각 4장의 카드 중 자신이 부여받은 일탈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카드를 2장씩 고릅니다. 자, 갑을은 각각 자신이 고른 카드 중 자신이 부여받은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2장이 있으면 2점, 1장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제 카드 1부터 4가 어떤 이론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겠죠. 자, 카드 1부터 볼게요. 일탈자의 행동이 가지는 속성에 의해 일탈 행동이 규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거는 낙인 이론일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일까? 자, 낙인 이론은 처음부터 일탈자, 일탈 행동이라는 건 없어. 사회적인 반응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디르켐의 아노미나 차별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이라는 게 있어. 그 일탈 행동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그게 있어. 그거를 어기면은 일탈 행동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일탈 행동을 하는 나쁜 애들이 있어. 그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은 그게 일탈 행동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야. 차별교제 이론. 머튼 이론도 아까 뭐였어? 일탈 행동, 비제도적 수단이라는 게 있어. 그건 일탈 행동이야. 우리 사회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는 거지. 그거를 하면 일탈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도 우리 사회에 규범이 있어. 그 규범이 약해져서 그 규범을 안 지켜. 그게 일탈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일탈 행동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썼었지, 공통적으로. 우리 아까 몇 쪽에 썼어? 72쪽에 썼었죠? 72쪽에 공통점으로 뭐라고 썼어? 나노미 이론이랑 차별교제 이론의 공통점이. 앞에 봐봐. 뭐라고 썼어, 여기다. 썼잖아. 뭐가 있더라?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뭐가 존재하더라?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더라. 얘기했었지. 그 얘기를 바꿔서 지금 이 카드 1로 표현해 놓은 거야. 이 카드 1이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 이 말을 카드 1로 바꿔 놓은 거라고. 일탈자의 행동이 가지는 속성. 행동이 가지는 속성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저 행동은 일탈 행동이야 라는 속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객관적 기준이잖아.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걸 저 카드 1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카드 1은 뭐가 되겠어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이렇게 되겠지? 자, 카드 2 볼게요. 일탈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 주목하더라.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그걸 내면함으로써 뭐 한다고?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 카드 2는 낙인 이론이 될 거예요. 자, 카드 3.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 사회규범이 힘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딱 그걸 지키는 거지. 그럼 얘는 뭐겠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자, 카드 4 볼게요.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규정된다라고 보는 건 뭐였어? 낙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드 1은 갑은 카드 1 뽑았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뽑은 거고, 을은 카드 3을 뽑았대. 얘도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뽑았네. 됐죠? 자, 1번 볼게요. 갑이 낙인 이론을 부여받았다면 최대 2점을 획득할 수 없지. 왜? 이미 카드 1이 뭔데?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얘는 최대 받아봤자 1점일 거야. 아니. 그치. 낙인 이론이었으면 최대 받아봤자 1점일 거야. 자, 을 볼게요. 을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부여받았다면 지금 카드 3 뽑아낸 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잖아. 2점을 획득할 수 있지. 못 뽑으면 되는데 카드 1 뽑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2점 받을 수 있어. 이것도 틀렸네. 자, 3 볼게요. 갑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부여받았고 가가 카드 2라면 그럼 몇 점이야, 갑은? 카드 2는 낙인 이론이고 지금 카드 1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인데 갑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부여받았대. 그럼 갑은 몇 점을 획득해? 1점을 획득하지. 2점이 아니라 1점을 획득한다. 자, 을 볼게요. 을은 낙인 이론을 부여받았고 나가 카드 4라면 을은 몇 점이야? 1점을 획득하는 거지.
답 5번이겠네. 갑이 낙인 이론, 을이 뒤르켐의 아놈 이론을 부여받았고 가가 카드 3. 오, 그러면 갑은 이제 몇 점이 되는 거야? 가가 카드 3을 받으면 몇 점이 돼요? 몇 점? 갑이 뒤르켐의 아놈 이론을 받았고 낙인 이론을 부여받았고 을은 뒤르켐의 아놈 이론을 부여받았대. 그럼 가는 몇 점이야? 빵점이잖아. 0점. 그렇지, 빵점이잖아. 카드 1, 카드 3 뒤르켐의 아놈 이론이니까. 그 다음에 을은 뒤르켐의 아놈 이론을 받았고 카드 1을 뽑았대. 그럼 몇 점이야 얘는? 2점이 되겠지. 그럼 을이 획득한 점수가 높은 거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 됐어? 응. 뒤에 보자. 뒤에. 2번 문제 보자. 2번. 자, 80쪽이 2번. 요 작년 6월 모평에 나왔어요. 자, 그림은 서해 집단 및 서해 조직 유형 A, B와 자발적 결사체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어요. A와 B는 각각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A하고 B가 뭔지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봅시다. 되면 되겠죠. 자,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뭐에 속한다?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보다 더 큰 범위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럼 B가 뭐가 된다? 비공식 조직이 된다. 그리고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뭐다? 이익사회다. 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럼 A가 이익사회가 되겠지. 여기에 하나 더 붙으면 이제 공식 조직 같은 거 여기 붙을 수 있겠지. 그치? 여기에 붙어가지고 여기도 얘기할 수 있겠지. 요런 것들. 지금 이 A는 이익사회, B는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A는 비공식 제재가 지배적이다. 비공식 제재가 지배적인 건 1차 집단을 얘기했어요. 틀렸지. 이익사회는 비공식 제재가 지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1차 집단의 특성도 나타나고 2차 집단의 특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B는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자, 비공식 조직은 우리는 이렇게 보통 봐.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이다. 한 공식 조직 내에서 내 구성원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이다, 구성된 조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인 거는 공식 조직의 특징이겠죠? 틀렸어. 자, A는 뭐냐? 이익사회야. 자발적 결사체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자발적 결사체가 오히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는 걸 특징으로 지니고 있었죠. 왜? 이익사회 안에는 공식 조직도 있잖아. 공식 조직은 저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지. 학교 같은 거. 자, 4 볼게요. A는 B와 달리 선택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둘 다죠? 이익사회 당연히 그렇고 비공식 조직은 이익사회 포함되니까 당연히 그렇고. 답은 5번이겠네요. A의 사례는 학교를, 그치? 학교 이익사회야. B의 사례로는 사내 동호회를 들 수 있다. 답은 5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 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화 설명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구조와 일탈행동 문제 풀어볼게요. 참